예,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예, 오늘은 나이트에 책임지신 실장님이 휴무입니다. 예, 그런 제가 이제 또 대신해서 5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신생아 케어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무슨 어떤 것을 한다고 얘기하기보다 이제 책임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걱정이 되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잠을 푹 자고 일어나야 이제 저녁에 아무런 사고도 없이 하루를 또 보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강박관념이 드네요. 신생아가들은 장기들이며 이제 모든 기관들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신생아 아가들 열 뜨는 거 되게 무섭거든요. 아가들이 이제 열이 세게 나면 밤에 이제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실장님이 휴무하는 날이 가장 저한테는 이제 책임감으로 인해서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입니다. 책임이란 것이 굉장히 사람을 이제 옥죄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김길선 평양만사 선생님께서 쓰신 통안의 수기를 이제 마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선생은 일어나서 내 앞으로 오더니 두툼한 16절지 묶음을 내밀었다. 16절지는 A4 용지를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 동무가 안내하는 방에 가서 비판서를 쓰기 시작해. 뒤를 돌아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웬 청년이 서 있다. 나는 맥없이 그를 따라 나갔다. 청년은 맞은편 방문을 열고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은 방이 아니라 기다란 폭도였다. 나는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 들어갔다. 거기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살창에 달린 독감방들이 주르르 늘어서 있었다. 나는 그 첫 방에 갇혔다. 그곳에는 침대와 책상, 의자가 있었고 책상을 마주한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가느다란 희망이 나를 비추었다. 감방에 걸린 초상화는 살아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물과도 같았다. 내 비록 옥살이는 못해보았지만 감방에 대한 귀동양 지식은 좀 있었다. 자기가 지은 죄는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것이다. 아무리 여러모로 생각을 해도 나의 발언죄라는 것이 죽임을 당할 만큼 엄중한 것은 아니었다. 소경 제닭 잡아먹는 보이부. 나는 이미 이러저러한 나의 발언이 어느 한 경로를 통해 국가 보위부에 기소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근심했으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논거도 세웠더랬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최근 국가 보위부의 전략이 많이 달라졌는데 특히 발언제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무조건 잡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중에 따라 교양 훈계하는 방법으로 될수록 적을 적게 만드는 것이라고들 해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한 터였다. 그러나 자편 이상 그것이 사실인지는 겪어보아야 할 일이었다. 국가보위부는 내가 어려서부터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일을 내놓고는 세상에 못하는 짓이 없는 살인 악마의 집단이라고 선전을 들어온 남조선 중앙 정보부 못지않게 무서운 존재였다. 돌덩이처럼 무거운 생각을 안고 감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데 문 밖에서 감시하는 청년이 살창을 두드리며 어서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라고 손신용을 하였다. 머리를 돌려 그를 훑어보니 민간복 차림의 옆구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다. 나는 맥없이 책상에 다가가 앉았다. 머릿속이 윙윙 거렸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딸과 남편, 부모님에 대한 산더미 같은 걱정이 나를 내리눌렀다.
과묵한 일꾼들도 어리를 범하고 사상투쟁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잠자리에서 한 발언까지도 들춰내어 반당, 반혁명, 반국가적이라는 온갖 덤터기를 다 씌워서 가족과 함께 추방해버리는 체제에서 나처럼 자유주의가 심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고려 없이 탕탕 말하는 풋망아지에게 죄를 씌우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하물며 그런 일을 전업으로 하는 국가보위부에 걸려들었으니 내가 매장된다는 것은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딸, 자식과 남편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정치범 감옥에 가족 수용소로 밀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나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슬피 울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야속했다. 다른 사람들은 별의별 말을 다 하고도 안 걸려드는데 유독 나만 머저리같이 잡힌 것이 절통해서 울었고 딸애와 부모님께 엄청난 재난을 씌우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재수로서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문이 벌커덕 열리면서 지금까지 쓴 것을 들고 나와! 하는 칼칼한 음성이 울렸다. 나는 울음을 그치고 글 한자 쓰지 않은 백지 묶음을 들고 처음에 그 방으로 들어갔다. 선생은 백지 묶음을 보더니 대뜸 얼굴이 푸르딩딩해졌다. 왜 한 장도 안 썼어? 뻗치기를 하는 거야? 이 갓나 새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있어. 점잖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아. 너 같은 건 원래 비판서고 뭐고 죽여줘야 해. 그러나 당에서 키운 사람이고 또 공로도 있고 해서 개전할 기회를 주자는 건데 변명망덕하게 놀아? 도대체 글 한자도 안 쓴 이유가 뭐야? 무섭게 귀청을 때리는 소리였다. 나는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대답했다. 무엇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선생은 나를 한참 동안 쏘아보더니 타이르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내 아까도 말했지. 우린 너를 안기부가 파견한 간첩이나 그놈들에게 매수된 자료는 보지 않아. 그러나 내가 말한 소리는 놈들의 선정과 똑같단 말이야. 생각 같아서는 너 하나쯤 죽여치우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 친척들이 다 피해를 본단 말이야. 너 하나 때문에 죄 없는 숱한 사람들을 적의 편으로 밀어들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거야. 그리고 혹 내가 하지 않은 말도 내가 했다고 억울하게 기소될 수도 있잖아. 이런 것도 다 바로 잡아서 공명정대하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야. 너는 지금 아주 엄중하게 기소되었어. 그러나 주령님께서 보위부에 문고리 먼저 지는 사람이 말만 믿고 문제를 처리하다가는 소경제닭 잡아먹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고 하시었기에 우리는 기소된 내용을 덮어놓고 다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내 손으로 비판서를 써서 자계죄를 철저히 깨닫고 또 잘못 기소된 것은 바로 잡아 넣어야 해. 그래야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어. 이제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허심하게 쓰라고. 그 소리에 머리를 들고 벽시계를 보니 어느새 오후 1시가 되어오고 있었다. 나는 경비병을 따라 다시 간방으로 왔다. 책상 위에 점심끼니가 담긴 쟁반이 놓여 있었다. 쌀밥에 배추, 김치국이었다. 어떻게 이 밥을 다 주지? 내 머리에는 의문이 든다. 김일성 사후 평양시에서는 식량 공급이 점점 떨어지더니 1995년 여름부터는 한 달 분량을 다 공급하지 못하고 보름분을 그것도 전부 콩이나 통강냉이로 내주었다. 그래서 중앙당이나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의 공급 대상에 들지 않은 시민들은 쌀밥을 먹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희귀하게도 쌀밥을 나 같은 죄수들에게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쌀밥이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옥류관 냉면을 준다 해도 전혀 먹을 생각이 없었다.
수령이 남이 유부녀나 가로채 살 것 같아? 좀 전에 선생이 한 말을 곰곰이 새겨보며 비판서만 잘 쓰면 오늘 밤에라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황당한 미련이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슬픈 웃음이 난다. 나는 점심 식사를 밀어놓고 백지에 글을 담기 시작했다. 내가 평소에 지겨운 마음으로 비평했던 발언들을 조심스럽게 써나가며 서서히 보이부에 기소된 내용으로 접근해 갔다. 그러면서 자신을 정치 사상적으로 심각하게 분석 비판하였다. 이미 대처했던 문제들이라 2-3시간 내에 두툼한 비판서를 작성했다. 나는 경비병을 찾았다. 언제 교대를 했는지 온 얼굴이 수염투성인 늙으스리한 사람이었다. 글을 다 썼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경비병은 투박스럽게 가지고 있어! 라고 내뱉고는 그냥 덤덤히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속이 달아올랐다. 날은 어느새 저물어 어둠이 깃들이기 시작하였다. 저녁이 들어왔지만 늦더라도 집에 가서 먹으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드디어 찍 하는 전기벨 소리가 울리더니 철창문이 벌커덕 열렸다. 나는 비판서 묶음을 안고 경비병을 따라서 선생 앞으로 갔다. 나의 참회가 시작된 것이다. 국가보위부 별장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가을을 알리는 풀벌레의 야무진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슬퍼지는 마음을 애써 누르면서 내가 쓴 비판서를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는 선생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선생의 얼굴은 갈수록 심각해졌고 미간에는 내천자가 새겨졌다. 이윽고 선생이 마지막 장을 덮으며 얼굴을 들더니 그리고 잠시 두 손을 턱에 개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하늘색 표지의 두툼한 문건을 던지면서 말했다. 아주 점잖게 썼는데 솔직하지 못해. 교만하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들었거나 한 발언들은 덜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표현한 그대로 쓰라고 했지. 그 새끼라고 했으면 그 새끼, 부하했다고 했으면 부하했다고 말은 그대로 쓰란 말이야. 이렇게 썼다고 해서 내 죄가 덜어질 것 같아? 내 이제 내 한 발언 가운데서 한 건을 읽어주겠으니 귓구멍을 후비고 똑똑히 들어. 자료 1994년 10월 9일 김길선 집에서 김모, 박모, 추모가 주고 받은 말. 추모. 지도자 동지께서는 보천보 전작단 배우 김광숙이를 매우 사랑하신다. 어딜 가나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지도자 동지의 부인인 줄 알고 있었대. 그이께서는 광숙이가 노래를 잘 불러서 기쁨을 드리면 선물도 아낌없이 주신다. 광숙이네 집에는 선물로 받은 피아노만도 석 대나 된다고 한다. 박모. 그이께서는 영화배우 오미란이도 좋아하신데 그래서 쩍하면 지무실로 부르시는데 그 혼자만 자꾸 부를 수가 없어서 아버지까지 함께 부르신대. 그리고 국가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가시킨대. 김모. 너희들 다 모르는 소리다. 지도자 동지께서 진짜로 사랑하신 건 배우 성혜림이다. 성혜림은 원래 작가 이기영이 며느리인데 그이께서 가로채서 살았대. 그는 나이도 지도자 동지보다 위래. 후에 수령님이랑 온 집안이 반대를 해서 뭉터기 달러를 주어 외국에 내보냈대. 나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 집에 도청장치를 했는가? 너무도 무서웠다. 이 발언 내용이 보위부에 고발된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받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소된 줄은 몰랐다. 속이 얼어들으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선생이 고함소리가 방안을 팍 때렸다. 야! 내 생각에는 수령이 남이 유부녀나 가로채서 살 것 같아? 어디서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모여들어서 개소리를 쳐. 너 같은 년들은 원래 비판서고 뭐고 다 총살 해치워야 해. 개 갓나 새끼들 어디다 대고 수령을 함부로 헐뜯어.
이제부터 1994년 10월 9일에 있었던 네 명의 대화를 내 손으로 그대로 써라. 그리고 성예림 이야기를 누구에서 들었으며 누구에게 옮겨 놓았는가도 똑똑히 밝혀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도 일본 내려가는데 막 소름이 끼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렇나 이런 얘기도 들려지겠지만 정말 경험해본 사람들에게는 죽어서 그 상황들을 피해가고만 싶은 너무나도 무서운 그 국가보위부죠. 오늘도 평양만사 김길선 기자님의 통안의 수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